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기예보 보고 바다에 나갔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면 잠깐 쉬는 것도 투자다. 뭔가 뚜렷해진다라면 그때는 쉬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매매를. 네, 안녕하십니까. IS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 색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수 5천 시대 열겠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젠다죠. 그러니까 그 5천이다라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5천이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딱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천을 간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3천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상황, 이제 벌써 3천은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3천과 이재명 정부의 5천은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결이 다르다냐면 제가 이제 살을 뺀다라고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살을 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 빼라는 얘기는 잔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운동기구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10kg씩만 좀 빼자. 한 20kg 정도만 빼자. 이렇게 지금 아내와 협상을 한 겁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운동기구와 기간,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 시대의 5천은 당장 내일 모레 5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의 5천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정부에서 5천이 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를 가기 위한 구체적인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 즉 반대로 지수가 5천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라 그러면 지수가 가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우리가 1980년대 미국 사례를 좀 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이건 행정부가 그 당시에 401k 즉 연금에 주식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 정부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면도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사주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주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100 부근에서 공방 중인 상황입니다.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인 큰 시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00선에 있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100선에서 지금 현재 3000을 다지는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거듭 살 빼는 얘기로 비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20kg를 빼게 된다라면 요요가 오겠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수도 당장 4000까지 인위적으로 뽑아낸다라면 분명 요요가 올 겁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일부 펀드들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가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라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갈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차례 쉬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3100선 더군다나 포인트가 3000이다라는 일정한 레벨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걸까요?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뭐라고 제가 딱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얘기, 그 불편하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생각과 다른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일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투자자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아직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 내에서 각 부서, 단체들, 그다음에 이익단체들, 투자자들, 또 대통령 각각의 생각이 동일하게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끄러움이 굉장히 높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렴해 나간다라는 거죠. 현재 정부의 유력한 정치가는 굉장히 시장과 반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꺼리는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못 숟가락을 얹었다가는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핵 정국 이후에 정부가 하는 행동,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시장은 다양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나타내 왔고요. 만약에 현재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분명 하락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정책적 목표이자 정책적 방향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하지만 분명 선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의 선에,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준하는 그러한 합의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만큼은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주사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주사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들은 외부적인 요소가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주사들 또 자사주에 대한 보유 소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밸류업에 따라서 저 PBR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펀드멘탈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것이 투자의 모든 요소는 아니다. 일부 요소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필요 조건이면은 맞습니다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계상 그리고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느냐라는 것보다는 기업이 본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인위적인 이야기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 사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야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그 지속성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아들 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톰이라든지 존슨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하에 과연 글로벌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환율이 1350원대에서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부담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쉽지 않고 해결책을 지금 찾아내긴 어렵다라는 거죠. 또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 한국은행 기준으로 0.8%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0.6% 성장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대략 한 1%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단순히 환율만 보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관건은 하반기 때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망도 상당 부분 새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즉 그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끝난 상태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하반기 때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더욱더 외국인들의 유입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기 전까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신중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한 8만 전자 지금 수준에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7만 전자니까 지금으로부터 10% 수익을 낸다라면 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를 지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태는 저는 영화 강릉행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조폭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조폭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암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사죠. 여기에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기예보 보고 바다에 나갔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바다를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휴가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잠깐 조금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 해소가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면 한번 잠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뭔가 뚜렷해진다라면 그때는 쉬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키 맞추기 차원의 소외주 매매 전략은 무엇인가요? 예. 시장이 이제 소외주들을 좀 보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그런 상태에서 소외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외주들은 왜 소외를 받았을까요?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외주가 결국은 나중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외주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미워서 미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 주식이 미워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25년 건설주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 때 건설주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셨어요.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어떤 부동산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증권가에서 쏟아내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주가를 2배 내지 3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만 주가는 올라갔죠. 결국 한때 소외주였던 주식, 2024년에 소외주였던 건설주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강과 화학 같은 소외주들은 지금까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해내지 못하고 있죠. 결국 실적,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다라는 겁니다. 소외주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소외주를 별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그 주식이 상승하는 흐름을 탄다라는 거죠. 국내의 많은 저자분들이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책들을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소외주들은 소외주로서 주도주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2차 전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차트가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플레이가 좀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펀드멘탈에 대한 개선 여부는 아직까지 제 기준에는 미흡합니다. 우리가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캐즘이 극복됐다라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기차가 드라마틱하게 팔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신호도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죠?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애플 자율주행차까지 포함하면 결국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포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나오면 전기차가 돼야 되지만 막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모아가고 있죠. 레벨 3 단계입니다. 4, 5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들이죠. 아무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방송을 3군데나 하차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니라 2차 전지는 냉정히 보자라는 거죠. 냉정히 정말 2차 전지가 하나하나 살아나게 된다라면 제 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간의 긍정적인 뷰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트가 바닥에서 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만큼 차트가 강하게 들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고객의 탁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인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면 특별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타기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저평가 논란에도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PER이라든지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부분들이 일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피해주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최근에 일본과 EU가 15% 관세 부과로 이제 귀결이 됐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자동차가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판매가 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지금 친환경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결국 자동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일어나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서서 생활하다가 잠깐 의자에 걸터 앉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가 바닥에 누우면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자동차가 흡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앉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엉덩이에 걸쳤다가 바로바로 벌떡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누워버린 것 같아요. 따라서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 이들을 똑바로 일으켜서 정상적인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관점이죠. 좋다라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것은 좋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현대차를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릎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을 좀 보는 건데,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서 못 사니까 안 올라간 현대차를 사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엔터 종목에서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게임과 엔터 같은 경우 이제 9월이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게임 엔터주들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방어주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통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엔터 같은 경우가 시장 방어적이고 관세 방어적이고 트럼프 방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블랙핑크의 점프라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트리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모멘텀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 그 주식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게임 엔터 같은 경우 강력한 한방은 없습니다. 강력한 한방은 좀 약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내가 지금 주도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라면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근데 이러한 주식들을 매매할 때는 조금 기존 주도주들하고는 다릅니다. 주도주들은 빠질 때 매수하는 거고요. 이거는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조선방산 원전은 파란불일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게임 엔터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해서 스윙 전략,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각계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게임 엔터주들과 마찬가지로 각계 전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계 전투라는 겁니다. 특히 게임 엔터보다 더 심하죠. 게임 엔터는 그래도 우리가 JYP 엔터가 올라가면 YG 엔터가 올라간다라든지 SM이 따라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올라가면 다른 중소형 게임주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확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과 16년도에 제약바이오 시대였을 때는 하나의 종목이 올라가면 다 따라가는 형국이었다라면 이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 나와도 A사가 낸 약이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B사와의 연관성은 다르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개별 모멘텀에 따른 개별적인 투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험난한 길에 뛰어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에 뛰어드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신만의 원칙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독서 40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와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분명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책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